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또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단행했습니다. 31일 인민은행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단기 유동성 조작을 통해 시중은행에 1,400억 위안, 한화로 약 2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금리는 2.35%로 지난 28일 유동성 공급대와 같은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투자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익명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31일 국제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산유량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오펙과 회원국, 원유 사업 전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펙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은 국제 유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전망에 국제 유가는 WTI 8.8%, 브렌트유 8.2% 각각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자 다시 1,18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9원 오른 1,182.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장중 1,185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잭슨홀 연설에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달러화는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31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채권값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35%로 전 거래일보다 0.017%포인트 올랐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각각 0.013%포인트, 0.010%포인트 오른 연 1.925%와 2.295%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금값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8월 한 달간 국제금값은 지난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3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온스당 1.5달러, 0.1% 하락한 1,132.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 전체로는 3.4% 상승하며 지난 1월 8% 상승에 이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잔인한 여름을 나고 나니 우리 증시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것 바로 9월의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요. 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됐었습니다. 이 지난주 며칠간 강한 반등세가 나온 탓에 어제는 지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7%가량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증시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기는 했지만요.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국 증시는요, 공휴일로 휴장을 했었죠. 이 독일의 닥스 지수는 전일 대비 0.38%,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47%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에도 미국의 8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간밤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죠. WTI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8.8% 상승하면서 무려 4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지난 7월 21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역시 전일 대비 8% 오르면서 54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이 오펙이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산유량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상해 종합지수는 3,200선을 지탱하는 등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 0.82% 하락하면서 3,205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3,10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요. 이 장 마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는 지난주 상해 종합지수가 4%나 넘게 급등을 하자 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오늘 발표되는 만큼 어제 중국 증시 조금은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일본 증시도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는 19,000선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일본 증시 1.28% 하락하면서 18,890선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최근 3거래일 동안 급등한 데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조금 오르고 코스피가 하락할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코스피가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요. 1940선 탈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20% 오르면서 1941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약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지만 장 종료 15분을 남겨두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직후 하락 전환한 뒤에 장중 상승 전환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0.12% 하락한 687포인트 기록하면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도 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의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아주 큰 조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월의 첫날 증시 표정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아침 일찍 찾아뵙죠. 여러분들 조금 더 신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좀 찾아뵙습니다. 전일 제가 바로 IoT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바로 딱 두 종목 얘기를 드렸습니다. S넷하고 코콤을 얘기 드렸는데요. 바로 이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죠. 자, 코콤은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S넷 역시 가격 제한폭 근처에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살짝 밀리면서 마감이 된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시면 절대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심지궂게 내 마음속에서 딱 각인을 시키시면서 이 방송에 고정 시청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하고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중심을 좀 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외신에서 보면요, 차이나 지금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스 투 위안 딜레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얘기야. 결국은 위안화야 절하에 대한 얘기들이 위안화 절하 갖고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그 위안화 절하 갖고 다시 중국을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외신에서는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뭐 외신의 지금 기사들은 거의 중국 얘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이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상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증시 부양침 빼고 통제침을 놓는다. 자, 중국 하면 치매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한방의야. 이 치매 나라인데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증시 부양에 대해서 증시 통제로 정책 변경을 한다. 자, 이 얘기 왜 나올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2달간 2천억 불을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주식 매입 대책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투기 세력에 대한, 즉 밑으로 배팅하는 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과 처벌, 이걸 대폭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투기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돈의 흐름에 움직이는 것. 즉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간섭하는 외세에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변동성 논란이 좀 일고는 있습니다. 외인도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도 조사하겠다. 처음에는 변동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외인이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를 가지고 함부로 자기들이 짤짤이판을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일출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하면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외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외인도 방향성 매매를 할 수 없는, 짤짤이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흐름에서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인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중국조차 이러할진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 외인들에 대해서 과세 행위조차 없었다는 거. 자, 중국은 이번 한 번의 사태로 인해서 바로 외인에 대한 조사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짤짤이판 역할을 해주면서도 그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주면서도 조사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이렇게 지고 장을 흔드는, 그러니까 웃겨요. 선물 갖고 딱 방향성 잡아놓고는 선물 갖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도덕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외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증시,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결과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들 마음대로 지고 흔드는 장, 이런 장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배워야 될 게 뭐 있겠냐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도 우리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이러한 방향성 매매, 시장을 거꾸로 흔드는 외도덕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과세라도 해서 장기적인 증시 안정화 대책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중국조차 이제 시행하고 있는
통제침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통제침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 안정을 가져올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 즉 외국인들의 단기적 매매, 즉 파생시장 갖고 현물시장을 흔드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기적 흐름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메르스 이어의 중국 쇼크. 이번엔 미국 금리 인상, 앞더 경제 충격 우려. 소비 심리가 개선돼서 7월 서비스 생산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제조, 전기 등 광공업 생산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대외 불확실성에 8월 업황 BSI 지수가 68까지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힘들어질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경기 부양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추경 겨우 편성이 됐었고, 이제 개소세 인하 정도입니다. 바로 제가 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했는데요. 내일 이제 본방송에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소세 인하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 진짜 그들의 속내가 뭔지, 그 이면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까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이 명절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경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묘하게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는 점도 바로 이런 점과 조금 결부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가 만약 내년이었으면요,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거가 이제 내후년이에요. 아직은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는 효과가, 그들이 선거전에서도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경기 부양책은 내년으로 미뤄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면적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다뤄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들 꼭 참고해 보세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이 부분 때문에 9월 증시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9월 한 달, 즉 9월 중순까지는 이 시장을 괴롭힐 만한 요인입니다. 계속 괴롭히겠죠. 조금 올라오면 그 금리 인상을 또 대두시키면서 시장을 또 흔들어 제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를 또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기사들이 내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월 중순까지는 이 어떻게든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시황적 측면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황으로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산업 쪽의 업황, 제가 왜 이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지, 그게 업황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라는 얘기였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은 지수에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다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종목에다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종목적 접근 방법을 새롭게 좀 가져가셔야 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때는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고, 거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고, 거기서 또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 금리 인상 여파, 이것은 반드시 9월 중순까지 시장을 괴롭히는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런 얘기 드렸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 얘기도 드렸어요. 그죠? 지난달에도 빠른 회기는 보였지만 변동성의 존재 부분,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미국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예. 교집합 커지는 한중 경협, 북개방 유도, 신성장 동력 마중물로. 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중 개발, 협력에 대해 신시대를 연다. 요번에 이제 아마, 중국의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가를 합니다. 그 참가를 할 때 대규모 방중단이 같이 수반되어 갑니다. 경제 협력에 대한 방중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북 중러를 엮는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신실크로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남북러를 잇는 남북러 중을 잇는 가스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중러에 대한 가스관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수혜를 볼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중러를 잇는 수혜를 보는 중소형 철강사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전일도 이 중소형 철강사들이 급격하게 좀 상승, 그리고 약간의 지금 이제 트리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뽑아보자면요. 동양철관, NI스틸, 스틸플라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강철강,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철강사들이, 지금 가스관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NI스틸, 스틸플라워, 동양철관, 금강철강, 요 4개 회사입니다. 요 꼭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셔서, 웬 철강주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소형 철강사의 중국 침해 현상은 조금 아직은 좀 덜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바로 이 남북러 중을 잇는, 이제 바로 대규모, 가스관 공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협상의 주요 과제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먼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해상 실크로드의 1대1로 정책, 이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요, 중국, 한국, 바로 이 부분들을 유럽까지 이어나가는 부분들을 해상 실크로드, 즉 새로운 실크로드, 육로 실크로드가 아닌 해상 실크로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해상 터널, 해저 터널에 대한 얘기들도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미래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더 가까운 미래 시장은 이 가스관 사업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근접한 미래 시장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8조 불 투자, 토종 금융사들의 기회의 땅. 자, 이 얘기 뭐냐면, AIIB, 즉,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 뱅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인프라 금융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여파로 유럽계 은행에 대한 투자가 주춤할 때, 이때가 기회다. 틈새 시장이다. 요 얘기를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국민, 우리은행 등 시장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해외 PF 심사 역량, 네트워크 걸음마, 리스크에 있어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금융지주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요, 벌써 중국에 이미, 그, 투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작은, 이제 은행이죠. 금융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고, 그것이 지금,
배당만 연 800억 원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는 얼마에 샀느냐 하면 3,500억 정도, 3,400억 정도 샀는데 벌써 배당만 800억 정도 받는 그런 이제 명품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금융지주에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질 부분이고, 최근까지 어려움을 면치 못했던, 즉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던 우리 금융지주에 분명히 실적 성장세에 한 몫을 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이쪽에 8조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죠. 그래서 이걸 2020년까지 투자한다. 그럼 토종 금융사들에게 기회 땅이 된다. 이 기사가 또 금융의 새로운 메카,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좋지 못했던 핀테크 산업으로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존의 금융주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는 얘기에는 아직은 미비한 얘기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지주는 조금 낫지 않느냐. 왜? 이미 중국에 진출을 해서 그 다음 시장을 선점해 놓은 상태이고, 그 선점이 된 상태에서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업 구조로 붙어준다면 이미 미래를 준비했던 우리 금융지주는 오히려 더 나은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고 좀 또 기사를 발췌를 해왔으니까요. 이 기사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종목은 역시 우리 금융지주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가전 박람회 가는 삼성물산 패션입니다. 바로 이제 금일 합병이 돼서 이제 삼성물산 패션으로 이름이 개명이 바뀌죠. 그죠? 사명이 바뀝니다.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처음 이제 출사표를 던진 패션 제품입니다. 자, 삼성물산 패션인데요. 자, 이 회사 오늘 이제 합병이 돼서 처음으로 사명 바뀐 상태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어우, 잘생겼습니다. 그죠? 눈썹이 짙고, 예. 거의 저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예. 이 남자가 지금 수트를 입고 있는데, 이 수트를 딱 보면요. 이게 어떤 수트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손목 부위에 이 NFC가 내장된, 이제 스마트 수트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이 스마트 수트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NFC로요, 옷만 입고 있어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스마트 수트의 기능이고, 이 스마트 수트로 통해서, 그리고 웨어러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조금 저것까지 뭐가 필요하냐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에이, 전화기면 되면 되지. 스마트 뭐 필요해? 그 꼭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까지 해야 돼? 전부 다 이렇게 얘기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세상.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없는 순간 불편해진다. 그들 대기업의 마케팅 방침입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지는 현실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요, 지도 찾고 해서 다 갔습니다. 어떻게든 갔어요. 차를 몰고 가도록 어떻게든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아예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계속 열게 만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스마트폰 충전 가방 온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백 안에 스마트폰만 딱 엮고 있어도, 예, 물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백들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백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백이라는 것은 내 스마트폰을 넣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터리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충전이 된다. 야,
그렇지만 명품 가방이 아닌 이상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보세요. 이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이제 갓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면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요, 결국은 인터넷 오브 싱즈, 즉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물에다가 인터넷을 입히는 것이죠. 옷에도 입히고 안경에도 입히고 백에도 입히는 그 만물 인터넷 세상, 그것들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인 것입니다. 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제가 예전에 7,000원대 들고 나와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21,000원을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2014년도 초반에 제가 들고 나와서 바로 단 몇 개월 만에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간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콤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블루콤도 충분히 잘 조정이 들어와 있고요. 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요인, 이것은 9월 한 달을 괴롭힐 수 있는 분명한 정말 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해야 됩니까?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영역이 아니라 이 기회를 삼아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고,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제대로 9월 중순이 지나면 그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때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증시는 반드시 또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대응하지 말자. 종목 장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앞으로 주목받을 종목들, 주목받을 산업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전년 대비 0.7% 상승하면서 9개월째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에 시장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황의 신시간. 지금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가ung 이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8월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 세계 증시가 일제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어려운 한 달이었는데요. 이 지난주 후반에 반등한 영향으로 어제 좀 글로벌 시장은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참 악몽 같았던 8월달이 갔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이제 8월달 시장에 그 고통을 겪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에서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뭐죠? 예, 이제는 웬만한 악재에도 미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8월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면서 9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은 첫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자, 뉴욕 증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9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나스닥 시장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뉴욕 증시도 뭔가 아랫꼬리를 다뤄주는 듯한,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저점 매수는 형성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현격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지난 8월 달은 최악의 한 달을 보냈는데요. 무려 월중 하락률이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뉴욕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낙폭이라는 점을 강조드린 바와 같이 뉴욕 증시도 오히려 그렇죠. 8월 한 달로 본다면 최악의 한 달을 보였습니다만 8월의 마지막 주를 본다면 아랫꼬리를 다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달을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월봉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추세 이탈입니다. 이건 그렇죠. 자, 올해 들어서 지지난해 최근 뉴욕 증시는 언제입니까? 지난 2009년도 저점을 찍은 이후요.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13년, 14년 최근 한 6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 달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뉴욕 증시 상승이 이제 저무는 것이 아니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뉴욕 증시도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가파른 상승 탄력도가 아니라 다우존스 공업지수 기준으로 18,000선에서 횡보하다가 그쵸, 지난 8월 달에 17,000선마저 붕괴되는, 그래서 결국 뉴욕 증시 8월 종가가 16,528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어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월봉에서 모습으로 봐서도 그동안 상승에서 다소 이탈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한 달간의 최대의 낙폭을 보였다는 점,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이제는 밑으로 빠지는 지수의 조정, 다시 말해서 가격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의 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기로 인해서 9월 인상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스탠리 피셔 연준의 부의장께서 발표를 했죠, 어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줌으로써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에너지주가 급등을 하면서 석유,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8% 이상 급등하는, 그래서 거의 50불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역시 미국도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아랫꼬리를 길게 다뤄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난 8월 같은 급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휴장했습니다. 영국은 휴장했는데 나머지 국가,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역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닥스지수 월봉 차트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9년대에 저점을 찍고요. 지속적으로 한 6년 동안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1년도 3, 4분기, 4, 4분기 연말에 그렇죠? 바닥을 찍고 최근 3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에 아주 유럽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8월 한 달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크게 조정받는 독일 닥스지수의 월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음봉이 크죠.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도 다소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지선대가 얼마? 10,000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지지선대입니다. 지난 8월 달에도 10,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붕괴됐었죠. 물론 종가는 1,259포인트로 8월 달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 10,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점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소위 말해서 박스권의 장세가 다소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뭐냐? 그동안의 급락한 맥스무칼, 방송에 죄송합니다. 무지막하게 빠지는 이런 다이렉트리 하락이 아니라 이제는 빠지면 올라오고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상해종합지수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그러나 일본 증시도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좀 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대규모 사들장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고 하죠. 네, 초유의 일이랍니다. 이때까지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대통령께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자, 근데 이 중국 경기, 이거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었다 놨다 하죠. 아마 중국이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중국도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심으로는 중국이 어떤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를 경제계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그들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전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6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래서 3,200포인트에 딱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20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상해종합지수 월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봉으로 본다면 지난 6월달 이후 6, 7, 8 3개월 동안 음봉으로 조정받는, 근데 음봉이 굉장히 큽니다. 상해종합지수의 완전한 상승 기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다소의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월봉으로 보다시피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지난 하반기만 해도 지난해 1년 전, 바로 1년 전 이 시간만 하더라도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대였어요. 그것이 5,000포인트를 넘어갔다가 자, 지금 이제 3,000포인트대. 그러니까 결국 최근의 하락이 상해종합지수 너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봉으로 본다면 3개월 연속 음봉의 조정을 받음으로써 반등은 예상되지만 또 직전 고점을 치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종합지수도 현재의 지수대를 축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 장세의 횡보 국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 증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9월달 장세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참 시장 참 어려워요. 8월달 최악의 상태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9월달에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9월도 녹록하지 않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만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이제는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하락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힘들었던 8월 한 달이 전화위복으로 삼으면서 9월 증시를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글로벌 증시 나라별로 아주 자세히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 보면요. 어제 이 글로벌 시장보다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지만서도요. 그래도 결국 마감은 보합권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 리뷰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중요하죠. 자, 국내 시장 먼저 그냥 한번 차트부터 볼게요. 코스피 시장 역시 월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한 달에 한 번은 월봉 한번 보세요. 큰 흐름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투자자들한테 격언을 하면서 이런 격언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나무를 보려 하지 말고 숲을 먼저 봐라. 그것이 바로 월봉을 한 번씩 봐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국내 증시는 미리 조정을 받았죠. 지난 5월 달부터 5월의 고점, 4월 달에 고점은 쪘습니다만 월봉으로 본다면 5월 달부터 음봉입니다. 4월에 2189포인트 고점을 실현한 이후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이죠. 5월, 6월, 7월, 8월 달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달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장중에 1800선까지 갔다가 8월 달 마감, 어제 마감은 1941포인트로 너무나 이쁘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도 4개월 연속 음봉의 조정을 받음으로써 상승 전환까지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차트의
그 지지선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어떤 멘트를 달아드리지 않고 그냥 차트만 딱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으로 본다면요, 2026포인트가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반등이 반등다운 반등, 그러니까 완전히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한다. 그럼 그 상승 전환 포인트가 2026포인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한번 여러분 월봉 보세요. 월봉의 8월의 시초가 8월 1일 날은 토요일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럼 8월 시작하는 첫날 3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9시 01분에 시초가죠. 9시에 시작하는 시초가에 찍은 지수가 2026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1941포인트입니다. 그럼 2026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약 한 80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 80포인트를 상승해야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80포인트가 당장에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26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되기까지 그 상승 전환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 물량 소화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투자 전략도 나왔네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금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매수는 자제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오히려 급락했다는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 매수했던 거 지금쯤 한 번씩 이번 주는 올라올 때마다 한번 던져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월봉으로 어때요? 어제 장에서도 낙폭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월봉상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어때 아직은 상승 기조 전환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기나긴 동안 해외 증시가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12년, 13년, 14년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어때요? 박스권 횡보 국면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는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다만 국내 증시도 상승 전환할 때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박스권 횡보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 월봉 차트 보면서 국내 주식 상황을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박스권 장세 예상해 주신 만큼 좀 대응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황의 전망과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조금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받는 시장 가운데도 NHN엔터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좋은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 9월 첫날 개장 앞둔 상황에서 시장 포인트와 종목 이야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같은 시장 정확하게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주 초반에는 취업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일단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0.6%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었다가 종가에 돌려버리는 크게 뭐 일단은 뭐 재미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멈추지 않는 매도세.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만 놓고 보면은 최근 수급만 놓고 보면 지속적인 일관된 매도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꼭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만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우리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뭐 신뢰도가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의 좀 상황이었죠. 어제 중국장은 어제 이제 시초가부터 급락 출발을 하더니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들. 자,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까지 상당히, 오늘 정도까지는 조정세가 일단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일선까지의 갭 하락적인 부분들, 갭이 벌어지는 모습들, 너무 이제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 조정 시에는 192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갭을 메울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서의 소폭 약세적인 부분들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것이 현재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에서는 21선에 대한 현재 코앞에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현재 이제 외바닥 차트에서 21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고 지지가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숨고르기나 어떤 그런 나온 이후에 상승 모드로 재차 상승 가능한 그런 자리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은 하락폭 열어두시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현재 시장에서 크게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고 이제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장일 것 같은데, 자, 초반까지에는 어제 같은 시장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장 놓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어제 역시나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좀 동일하게 좀 봐야겠죠.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와 종목들. 어제 이제 뭐 사실 눈치 보기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권에 좀 들어온 모습들. 자, 결국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 지수 690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689.90포인트를 찍고서 69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자, 그런 사이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쉬어가는 흐름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크게 급락할 여지보다는 조정 후에 재차 상승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제약바이오 섹터와 종목들. 자, 그리고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식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유아 관련된 그런 테마 섹터들, 이런 종목들 크게 상승 고가 대비 크게 하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시거나 손실을 확정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에스텍파마,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정권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동반 조정세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시장에서 사실 뭐 사모인터넷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많은 종목들이 음봉마감하거나 아랫꼬리가 좀 윗꼬리가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45만 원대 돌파가 중요하다, 한미약품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한미약품이 어제 이제 사실 이제 4% 정도 상승권에 들어왔지만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힌 모습들. 자, 일단 45만 원대 이 한미약품이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어떤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5만 원 돌파가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이와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권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타이밍적인 부분들 상당히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에스테파마 음봉망을 하면서 12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자,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에스테파마가 121선 지지되면서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하락 시그널에 대한 마감적인 측면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관점,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큰 급등 없이 쉬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 일단 관망하시면서 에스테파마는 조정 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지속적으로 주인 전략, 포지션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NH엔터도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8,000원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57,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61선, 이 61선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기간 조정의 모습들을 거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루 한 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벌써 9월입니다. 8월 달에는 정말 진짜 힘들었는데 9월에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들이 좀 나오면서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과 직결된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시 포트 관리 신경 쓰시면서 조금 더 나은 시장과 수익률 기대하시면서 이번 달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증시 주 초반에 또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시면서요. 코스피 192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성 역시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 오늘 조정받을 경우에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이 조금 시장 관망하시면서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은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에게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9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예측이 됐었죠. 이 시장 상황 조금 더 잘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